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첫 번째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공감한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는 왜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이혼 가정 같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알 것 같은 게 이 얘기를 보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공감했던 분들도 그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 가정의 얘기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는 카렌과 게리라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일반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뭐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은 가정이었다라는 전제에서 비교를 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서문에 나온 거를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와닿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요즘에는 이혼이 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게 무슨 흠도 아니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위안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쉽게 말하는데 이혼을 했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좀 그랬던 거라서 왜 그러나 했는데 이 책 서문에 그거를 잘 설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혼 가정이라는 거를 반에서 반 정도가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제 경우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세상에 이혼도 흔하지, 뭐 이혼 후에도 잘 살지, 막 이렇게 남들은 얘기하지만 왜 나만? 왜 나만 이혼을 했을까?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른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 다른 책에서 봤는데 흔하다고 옳은 건 아니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뭐 요즘 다 그래. 뭐 애들 다 그래.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장은 제목이 엄마 아빠만 행복해지려고 이혼하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목차를 보면은요. 이혼 끝나지 않은 전쟁,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 행복한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 사랑을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폭력이라는 게 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혼 가정에서 폭력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원인이 돼서 이혼을 한다라는 그런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과 폭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혼은 안 했지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과 폭력적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두 아이를 비교를 해요. 되게 흥미진진하시죠? 예. 흥미진진하기는 하지만 참 이거를 보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장하는 아이는 렐이라는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캐롤이라는 여자아이인데 렐이라는 남자아이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이제 이혼을 한 케이스고 캐롤이라는 아이는 폭력적인 가정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7살의 레리는 부모가 폭력을 사용하며 싸우던 밤을 기억했다. 레리는 어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술을 마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을 때렸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이혼을 결정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이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건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이제 레리의 입장이에요. 뭐 이런 건 다 당연히 이제 그 남자가 잘못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 편을 들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레리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뒤 레리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메고 집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집에서 자신이 아버지임을 상징하면서 비어있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아버지와 동일시했다. 몇 년 뒤 레리는 이렇게 고백했다. 난 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원했죠. 정기적으로 어머니의 잘못을 적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알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 지르고 어머니는 울곤 했어요. 아,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위로할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혼을 결정한 어머니에 대해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른이 생각하는 이혼과 아이가 생각하는 이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이에 대한 원망은 이혼을 얘기한 엄마한테 많이 갔을 것이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할 아이라서 아마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특히 이 아들을 예뻐했나 봐요. 이 나중에 여동생 얘기도 나오는데 이 여동생은 아버지가 되게 무시를 했고요, 여자라고. 이 아들은 굉장히 이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렐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굉장히 그 또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획기적인 기회가 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레리가 사춘기에 들어서 마약하고 알코올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레리 엄마가 더 이상 이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는 폭력 남편을 쫓아냈는데 폭력 아들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자기는 아이를 통제할 수 없으니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는 레리는 굉장히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아버지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리는 방에서 옷을 챙기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엄마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너를 데리고 와서 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레리는 더 분노하게 된 거죠. 자기는 아버지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레리는 그제서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게 다 상상 누각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많은 여자들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지만 불행하게도 자녀들은 폭력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과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혼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도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폭력적인 남자와 일단 결혼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도
폭력적인 걸 알면서 결혼한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폭력적인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연애 기간 동안 상대의 성향을 대부분 알아차린다. 연구에 참여했던 여자는 약혼 기간 중에 채찍으로 맞았는데도 그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자기의 사랑으로 남자를 변화시키고 폭력적인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른 여자들도 연애하는 동안 남자의 폭력적인 기질과 편집적인 질투심을 어렴풋이 알아차리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미심쩍은 것들을 무시해버린다. 자, 그렇다면 레리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리는 이제 그런 방황을 끝내고 취직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어쨌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레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레리가 어쨌든 아버지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대화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속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고 집을 나갔던 공포스러운 밤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방법도 있었잖아요. 라고 말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제 말을 거의 듣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제 인생에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여전히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제가 아직도 억눌린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되도록 그걸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레리가 말을 하고 25년 동안 아동들을 연구한 결과 5살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자신의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남편과 부모로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면 아버지의 역할도 정말 무시 못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재혼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처의 자식이 있고 지금 자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전에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이혼 후에 그 아빠들이 아빠 역할을 하는 거는 10분의 1로 준다고. 그랬을 때 25년 만에 만난 이혼가정 젊은이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개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성인이 된 아들이 가까워지고 두 사람 모두 부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일반 가정과는 달랐다. 이혼한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과 좋은 친구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버지가 재혼 가정에서는 되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들한테 상처를 줬지만 지금은 현재 그 아이들을 이제 보살피고 있는데 전처의 아이들에게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줬대요. 하지만 결혼식이나 행사에는 안 간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처 아이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깨어진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관계를 관계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멀리 떨어져서 죄책감만으로 이제 양육비를 대주는 걸로만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대부분 아버지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리의 여동생 엔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리는 남자아이로서 그 이혼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거고요. 이 엔자는 이혼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딸인 거죠. 근데 이 엔자가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이 레리가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본 그 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거죠. 부모님이 이혼한 뒤 몇 년 동안 그 애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애가 14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이혼과 폭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전 그 애가 심하게 상처받거나 죽을까봐 늘 걱정했어요. 그 애를 응급실로 데리고 간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마다 전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애가 마침내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엔자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많은 폭력에 시달린 뒤였어요. 이 엔자는 정말로 폭력적인 남자들을 계속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 폭력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격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여자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폭력을 목격한 젊은 남성과 여성 중 특히 여성에게 미친 영향이 더 오래 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말 물론 폭력은 남녀 불문하고 안 좋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특히나 딸한테는 그 안 좋은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N자 같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많은 딸들은 아버지가 여자를 모욕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여자는 열등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에게 착취당해도 남자를 보살피고 가끔은 경제적인 부양도 감수한다. 많은 여자들이 동화처럼 자기가 그 남자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남자는 개구리에서 왕자로 변할 수 있다는 헛되고 어리석은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 일부 여자들은 이혼하면서 이 함정에서 벗어난다. 남자를 변화시킨다는 희망을 차츰 포기하면서 동화의 환상에서 깨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이혼 뒤의 균형을 되찾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심과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그 집안의 가정폭력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레리가 결혼은 어땠을까요? 이 레리는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는데 레리는 이 여자를 정말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나서서 프로포즈 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예. 근데 다행인 건 이 여자친구가 이 레리를 푸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레리를 떠났었는데 레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 결혼이 두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장장 7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비해서 굉장히 힘들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결혼 결심을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결혼해서 레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레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들하고 노는데 단순히 이제 아들하고 노는 거죠. 근데 와이프가 당신이 너무 아이들하고 폭력적으로 논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너무 커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런 의식 없이 자연스러울 텐데 이 레리는 그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와이프를 안을 때도 너무 세게 안으면 이 와이프가 폭력적으로 느껴질까 봐 힘도 막 조절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하고 장난을 칠 때 자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들이 느끼기엔 과격하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리는 자기가 계속 문제를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리의 폭력적인 소년 시절의 잔재가 아들과의 놀이에 나타나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는 여자 관계에서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이와의 관계에 폭력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레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정생활 깊은 곳에 깃들여 있는 폭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음을 깨달았다. 레리가 연구 초기에 설문지 대답을 할 때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적인 사람을 대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죠.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그에게 아들과 어떻게 노느냐고 물어볼 생각을 했겠는가. 자, 아들하고 놀 때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할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밖에 모르겠죠. 이렇게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이혼이라는 거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단순히 이혼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폭력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이게 교차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폭력적인 일반 가정에서 자란 캐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자, 캐롤이라는 아이는 어땠냐면은요. 일단 부모가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이제 두드려 패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엄마 아빠가 같이 자기를 때리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가를 본다면 이 캐롤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겠구나 생각을 한 게 자라면서 저는 집에서 일어난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를 인터뷰했다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우리의 생각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들끼리만 알고 감히 그 얘기가 새어나게 나가게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정신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맞고 자란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들 어렸을 때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서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맞고 자란 아이 같은데 선생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사실대로 말해라.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절대 부모님을 때리지 않았다고 얘가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주변에서도 도와줄 수 없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 시선에서 본다면 부모라는 거는 엄청난 절대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부모한테 자기를 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렇잖아요. 폭력이란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실을 발설해서 더 큰 폭력이 찾아올까 봐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잘하고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저는 감히 추측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캐롤이 어떻게 자랐느냐를 본다면 자, 사춘기에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캐롤이 사춘기에 보인 행동은 무질서한 이혼 과정에서 자란 10대 소녀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캐롤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각할 정도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부모의 간섭이 지나치자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캐롤과 같은 소녀들은 아주 이른 나이에 부모에게서 독립을 했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혼 가정의 자녀와 폭력적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 자녀에게 모두 사춘기는 애정어린 보살핌에 대한 결핍과 부모에 대한 분노와 폭력에 의한 괴롭힘과 성적인 감정이 지배당한 절망적인 시기였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나 이혼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나 사춘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집
집단, 그러니까 폭력적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과 폭력은 있으나 이 폭력은 있, 폭력 폭력이 있으나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어, 그 캐롤 같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공경을 빠져나가기 위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었고 반복해서 거절당하고 실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롤과 같은 아이들은 부모가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괴롭지만 부모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이 두 집단의 차이를 보자면은요. 어쨌든 이제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 폭력적인 아이가 조금 더 희망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혼하지 않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캐롤 같은 아이는 어 부모를 다시 볼 기회가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리를 보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잘못했고 아버지를 이해했다가 나중에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아버지한테 책임을 묻고 이런 식의 부모님을 인식하는 변화가 있었다면 캐롤한테는 부모님을 다르게 인식하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와 달리 캐롤은 새로운 관점에서 부모를 보고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집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는 견디다가 성인이 돼서 다른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부모를 그냥 세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른 입장에서는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다르고 아이도 그거를 이해하면서 부모 자체를 따로 이해하기보다는 부모를 세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엄마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런 걸 원해. 엄마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쨌든 이제 부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독립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말을 굉장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혼하지 않은 폭력 가정에서 자란 캐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를 독립적으로 이해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마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실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인식하는 것과 부모가 아이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혼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 책에서도 이혼을 반대하거나 이혼을 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폭력적이지만 이혼한 가정, 폭력적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거나 자기도취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많지만 이혼하지 않은 집단 중에 캐롤의 부모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캐롤의 부모도 이혼하지 않아서 잘했다가 아니라 그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캐롤이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이 엄마 아빠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정신 나간 소리같이 들릴 거예요. 부모님은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두 분 관계에 집착해요. 이제 6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매일 함께 지내시고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술을 줄여야 했고 어머니는 그걸 따르셨어요. 여전히 칵테일을 드시지만 한두 잔만 드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여전히 서로를 고약한 이름으로 부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그 서로가 그러면서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혼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혼보다는 폭력이 주는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혼 그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가정의 폭력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2장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3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정말 말 그대로 이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아진 상황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일은 정말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분명히 경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문제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안 했던 건 아닌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다지 해결되는 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호독한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가 정말 와닿는 제목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3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